저는 27살부터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이 흘렀죠. 처음엔 말단 직원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반장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때였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현우라는 22살 청년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녔던 아이였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현우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스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도 하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현우가 불쌍했거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말했죠. 이걸로 밥도 먹고 학교도 가. 내일 갚으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현우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냥 웃으며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하나? 우리끼리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학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도와줬고 아프면 병원비도 대신 내주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현우가 26살 되던 해에 큰 기회가 왔어요. 해외 파견 근무 기회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새로 생기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현우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저를 두고 혼자 떠나기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불러서 말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젊을 때 나가서 경험도 쌓고 돈도 벌어와. 나는 여기서 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현우는 결국 제 말을 듣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현우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공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현우가 반장님, 이 사진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그저 건강하게 잘 다녀와 라고만 했습니다. 현우가 떠나고 나서 몇 년 뒤 저한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였죠.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저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봤지만 연달아 실패했어요. 이상하게도 사업할 때마다 배신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믿고 맡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계약서에도 없던 문제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뒤에 윤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하는 사업마다 뒤에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질투였을 거예요. 제가 공장에서 인정받고 살 때 자신은 여러 일을 전전하며 고생했거든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집도, 사업자금도, 심지어 아내까지요.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저를 떠났어요. 혼자 남게 된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물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60이 넘은 나이에 하기엔 너무 고된 일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벌면 그걸로 라면 한 봉지와 계란 몇 개는 살 수 있었거든요. 가끔 장사가 잘 되는 날엔 고기도 사서 혼자 소주 한 잔 하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태수였습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해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태수가 차에서 내려서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야, 박상철. 아직도 그 꼴이냐? 봐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괜히 시비를 걸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현우가 생각났어요. 지갑에서 그때 찍었던 흑백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젊었던 현우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며칠 전부터 제 주변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보이니까 이상했습니다. 고물상 앞을 지나갈 때도 있고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도 봤거든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는 오미정한테도 물어봤어요. 미정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물상 일로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미정이 말하더라고요. 그 차 나도 봤어. 요즘 우리 동네에 자주 보이더라. 누구 차인지 궁금하긴 하네. 저도 그냥 궁금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차가 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다고 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계속 울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더라고요. 혹시 박상철 반장님 맞으시죠?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반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은인이라고 하겠어요.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물어보니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집 주소만 알려주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워서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어디서 만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미정네 분식집 앞에서 만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정네 분식집을 아는지 신기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밖을 봤더니 또 그 검은색 세단이 제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히 이상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차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냥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차려니 했죠.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어요. 내일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한 옷도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센 게 많아지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었어요. 10시 정각에 미정네 분식집 앞에 나갔습니다. 미정도 나와서 누구 만난다는 거야? 요즘 사기꾼들 많으니까 조심해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괜찮을 거야. 뭔가 이상하면 바로 들어올 게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10시에 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역시 그 차였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는데 뭔가 낯익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낯이 익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실례지만 정확히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예요, 이현우. 30년 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이현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라고요? 그 앳된 얼굴에 현우가 이렇게 의젓한 모습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정말 너냐?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현우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저는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반장님,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곳으로 모실까요? 할 말이 많아서요. 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현우였으니까요. 차에 타니까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 앉으니 푹신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현우는 운전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반장님, 진짜 죄송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모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을 봤는데 강남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강남에는 몇 번 와본 게 다였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니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길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현우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작은 회사 하나 하고 있어요. 반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뭘 했다고 자꾸 고마워하는 건지요. 30분쯤 가니까 아주 큰 빌딩 앞에 차가 섰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는데 입구에 영어로 뭔가 써 있더라고요. 현우가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회사를 현우가 운영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3층이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본 건 처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넓은 사장실에 크고 비싼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요. 현우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반장님, 먼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비서를 불렀어요. 젊은 여직원이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항상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어색해서 그냥 목례만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현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일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현우는 동남아시아에서 3년간 기술자로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고 그게 잘 되어서 점점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현우는 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역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 큰 계약을 따내면서 회사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반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반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고 해외 나갈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그건 다 내 노력으로 이룬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하지만 현우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반장님. 반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그게 바로 30년 전에 찍었던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반장님, 이 사진 보세요. 저는 이걸 항상 제 책상에 놓고 일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현우가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 기뻐.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현우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반장님, 사실 제가 반장님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반장님이 왜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는지, 누가 뒤에서 방해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내 사업 실패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반장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장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현우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사업할 때마다 뒤에서 방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처에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제가 믿고 맡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배신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태수라는 사람이에요. 반장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태수라고요? 어제 만났던 바로 그 태수 말인가요? 태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제가 직접 조사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현우가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태수가 반장님 사업을 방해한 모든 기록들이 여기 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치밀하게 저를 괴롭혔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많았어요. 현우야, 그럼 내 공장 부도도? 라고 물어보니 현우가 안타깝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태수가 원자재를 몰래 빼돌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지만 사실은 분명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와서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 현우야. 시효도 지났다고 했잖아.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론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현우가 다시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했습니다. 태수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반장님이 사시는 동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도 불법이 많아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반장님, 주민들이 반장님을 믿어요. 반장님이 앞장서면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반장님이라고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때문에 반장님이 몰락한 거 전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현우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현우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태수가 저를 배신했다는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순이 넘은 고물상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미정네 분식집에 갔어요. 미정이 저를 보더니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 표정이 이상한 애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현우를 다시 만났다는 것부터 태수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철아, 정말이야? 태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미정도 태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다 태수 때문이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미정아,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 현우는 주민들 앞에 나서라고 하는데 미정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어요. 야, 박상철, 너 정말 모르는 소리 하네?
이 동네에서 너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안 따르겠어? 맞는 말이긴 했어요. 고물상을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힘든 집이 있으면 폐지를 더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미정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건데. 미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상철아, 그럼 태수한테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30년 전에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했어요. 다음 날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반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현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장님, 30년 전에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반장님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해보기로 한 거죠. 어차피 잃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현우에게 전화해서 현우야, 해보자. 근데 정확히 뭘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현우가 설명해 줬어요. 먼저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재개발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태수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거였죠. 하지만 반장님, 쉽지 않을 거예요. 태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서 여러 방법으로 방해할 거예요. 현우의 경고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주에 동네 경로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재개발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이사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박상철입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재개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받을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고 이사 대책도 제대로 없잖아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상철이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큰 업체를 상대하겠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생각들이었던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모이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현우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태수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부실한 설계, 과도한 수익률, 주민 의견 무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나요? 한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준비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먼저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고 시청에 진정서를 내겠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고요. 회의가 끝날 때쯤 80명 가까운 주민이 대책위원회에 가입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주민들은 모았어. 이제 뭘 해야 해? 현우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반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 뒤 태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물상에 들어오더니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박상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민들 선동해서 재개발 방해하고.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야. 우리도 제대로 된 보상받을 권리 있잖아. 태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상철아, 괜히 나서지 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이제야 태수의 정체가 확실해졌거든요. 태수야, 내가 그동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다 안다.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태수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공장 부도, 내 사업 실패, 다 내 짓이잖아. 증거도 다 있어. 태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비웃었어요. 증거? 하하, 그게 뭐 어쨌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어. 태수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야, 박상철. 진짜 끝까지 나를 화나게 할 거야?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위협적인 말투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태수야, 30년 전에 내가 아니야. 이번엔 혼자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현우 이야기를 살짝 흘렸어요. 태수가 현우 이름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상철아, 후회할 거야. 나한테 대든 걸 말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반장님, 태수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태수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고물상 문에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태수의 짓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화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미정이 와서 문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태수라고 말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네. 상철아, 이런 걸로 굴복하면 안 돼. 미정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페인트를 지우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붕괴하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재개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만 했어요. 오히려 이 일로 주민들의 단결력이 더 강해졌어요. 태수의 치졸한 방법이 역효과를 낸 거죠. 대책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고 다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현우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비서 선미와 함께 왔어요.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입니다. 현우가 설명했어요. 반장님, 태수의 재개발 사업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도 있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어요. 서류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현우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선미가 대답했어요. 사장님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어요. 그리고 태수와 거래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고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장님,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고발할 차례예요. 시청에도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도 제보하는 거죠.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현우야, 괜찮을까? 태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현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 쪽이 유리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다음 날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주민들에게 현우가 준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사람들이 보더니 모두 분노했어요. 이런 사기꾼한테 우리가 당할 뻔했네. 한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위원장님,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청에 진정서를 내려갔어요.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확실히 파급력이 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집에 있는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태수가 술에 취한 채로 서 있더라고요. 야, 박상철,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태수야, 뭘 그렇게 화를 내나? 태수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끝까지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했구나?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태수가 소리쳤어요. 시청에 진정서 낸 거, 언론에 제보한 거 다 내 짓이지?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내 짓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태수가 더욱 화를 내면서 제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야, 이 새끼야. 그때 미정이 나타났어요. 야, 윤태수, 뭐 하는 거야? 미정이 큰 소리로 윽박 지르니까 태수가 잠시 멈췄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아, 박상철.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태수가 창피해하면서 일어나 급히 사라졌어요. 미정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상철아, 괜찮아? 무서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후련해.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태수의 재개발 사업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부실 재개발 의혹, 주민들 집단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현우가 언론에 제보한 게 효과를 본 거였어요. 기사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태수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고물상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위원장님 신문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점심때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장님 신문 기사 보셨죠? 이제 시작이에요. 태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오후에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위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사기 안 당했네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장님, 내일 기자회견하면 어떨까요? 좀 더 확실하게 태수를 압박하는 거죠. 저는 망설였어요. 기자회견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장님.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반장님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현우의 말에 용기를 냈어요. 알겠어, 해보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고물상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네요. 인생이 정말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뭘 말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태수에게 당한 억울함, 그리고 현우 덕분에 다시 얻은 희망에 대해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가 제 집으로 왔어요. 정장 한 벌을 들고서 말이에요. 반장님, 오늘 이거 입으세요. 기자회견용으로 준비했어요. 새 정장이었는데 제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30년 전 공장 반장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때처럼 당당했어요. 기자회견장은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더라고요. 현우가 미리 준비를 잘해준 덕분이었죠. 주민들도 10명 가까이 모였어요. 현우가 저를 소개했어요. 재개발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상철님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금세 마음이 진정됐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말했어요. 윤태수 씨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불법투성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주면서 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허가를 받았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의 불법성, 보상금 산정의 부당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형식적 진행 등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위원장님,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들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윤태수 씨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오직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나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현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반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태수가 꼼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과연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물상에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더라고요. 야, 너 박상철이지? 괜히 나서지 마라. 다칠 수 있어. 이런 협박성 전화들이었어요. 저녁에는 고물상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렸어요. 제가 나가면 슬금슬금 사라지고 들어가면 다시 나타나고 분명히 태수가 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미정이 걱정해서 찾아왔어요. 상철아, 괜찮아?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고물상 문에 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기꾼 박상철 물러가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게 태수의 의도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낙서를 지우고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는 태수가 더욱 한심했어요. 다음 날 현우에게 이런 일들을 말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반장님, 이건 협박이에요.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참자고 했어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면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야. 며칠 더 그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협박 전화, 스토킹, 낙서 등등.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더욱 지지해 줬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현우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현우야, 시청에서 재조사한다네? 현우도 기뻐했어요. 잘 됐네요, 반장님. 이제 태수가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반장님, 그런데 태수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니 태수가 술에 취한 채로 고물들을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야. 나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태수야, 술 깨고 얘기하자. 하지만 태수는 더욱 화를 냈어요. 닥쳐. 30년 전부터 너만 보면 짜증났어. 착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역겨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수가 저를 괴롭힌 이유가 단순한 질투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수야,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왜 뒤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태수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서 밀치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하하, 웃기네. 내가 언제 나한테 잘해줬다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태수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미정도 뛰어와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태수가 더욱 격해지면서 고물더미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이런 쓰레기들이나 주워 팔면서 뭘 잘난 척해. 그러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일어나려다가 또 넘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완전히 술에 취했네. 위원장님을 왜 괴롭히는 거야? 태수의 모습을 보고 다들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태수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태수야, 집에 가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태수는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가 내 때문이야? 내 문제는 내가 만든 거잖아. 저도 조금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태수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나 싶어서 긴장했죠. 다행히 그냥 핸드폰이었어요. 야, 박상철. 너 죽었어. 태수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더라고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거든요. 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에요. 그 말을 들은 태수가 더욱 당황하면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경찰? 하하, 좋아. 불러봐. 내가 누군지 아나? 하지만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모두 들어가세요. 이 사람도 집에 갈 거예요. 태수를 향해서도 말했어요. 태수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내일 술 깨고 얘기하자. 태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박상철,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러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동네 사람 몇 명이 태수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는 같이 놀던 동네 친구였는데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다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미정이 저한테 말했어요. 상철아, 정말 조심해야겠어. 태수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태수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현우가 심각해 하더라고요. 반장님, 이거 위험해요. 태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현우야, 괜찮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야. 하지만 현우는 계속 걱정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CTV라도 설치하는 게 어때요? 다음 날 정말로 현우가 CCTV 설치 업체를 보냈어요. 고물상 주변에 카메라 2대를 설치했어요. 이제 뭔 일이 생겨도 증거가 남을 거예요 라고 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태수도 나타나지 않고 협박 전화도 없었어요. 혹시 포기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태수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책위원회에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었어요. 박상철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처음엔 누가 믿겠나 싶었는데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미정이 와서 말했어요. 상철아, 이상한 소문 들었지?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저는 태수의 짓이라고 확신했어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며칠 더 지나니까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나타났어요. 박상철이 전과가 있다더라,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더라 이런 말들까지 돌았어요. 완전히 제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대책위원회 회의 때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몇 명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위원장님, 혹시 이상한 소문들 들으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믿어줬지만 몇 명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현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해. 현우가 위로해 줬어요. 반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현우야, 정말 해결될까? 이미 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는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장님, 믿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곧 태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고물상을 열려고 하는데 또 낙서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사기꾼 박상철 물러가라라고 큼직하게 써 있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낙서를 지우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위원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네요. 따뜻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동정의 눈빛도 보였어요. 점심때쯤 현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반장님,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급히 현우 사무실로 갔어요. 현우가 화난 표정으로 맞아주면서 말했어요. 반장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사진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현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태수가 반장님 고물상에 낙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을 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CCTV 화면을 보니 태수가 새벽에 몰래 와서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선비가 대답했어요. 네, 충분해요. 재물손괴죄, 모독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다 해당돼요. 드디어 태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현우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반장님, 그런데 더 큰 소식이 있어요. 시청에서 태수의 재개발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기로 했대요. 불법이 너무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긴 거였으니까요. 정말이야, 현우야? 재개발이 완전히 취소됐다고? 현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장님. 시청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태수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거래요. 30년 동안 쌓인 분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선미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주민들에게는 원래 약속된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했대요. 시에서 태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결정한 거래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물만 줍던 제가 이런 큰 성과를 이뤄냈다니요. 현우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야. 현우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반장님. 반장님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30년 전에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날 오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엔 정말 많은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였어요. 승리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 때문에 말이에요. 시청에서 윤태수 씨의 재개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께서 받으실 보상금이 기존 약속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협박과 거짓 소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저를 도와준 고마운 분들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현우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일단 대책위원회는 해산하고 저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민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위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겼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미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상철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저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어요. 뭘 그런 걸로. 저녁에 현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함께 식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었어요. 현우가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반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현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다 내가 해준 거잖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현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었어요. 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무슨 은혜야?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였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반장님. 그때 반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인사해 줬어요.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고물상 할아버지에서 동네 영웅이 된 기분이었죠. 물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했네요. 그리고 현우 같은 고마운 사람도 다시 만났고요. 무엇보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다시 고물상을 해야겠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잠을 잔 것 같았어요. 고물상을 열고 일을 시작하려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장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 현우야. 언제 어디서 만날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현우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이 또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현우가 왔어요. 이번엔 혼자 왔더라고요. 차에 타면서 현우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가 웃으면서 가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번엔 현우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여기는 왜 온 거야? 현우가 반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우가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반장님,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반장님 같은 분이 그냥 고물상만 하시기엔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현우야?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반장님께서 총괄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사회공헌 사업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장님. 이번 일로 반장님의 능력을 확실히 봤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끄는 능력이 탁월하세요. 하지만 현우야, 나는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나이도 많고. 현우가 제 말을 끊으면서 말했어요. 학벌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진정성,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현우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장님이 가장 잘하실 일이에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물상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현우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반장님, 30년 전에 저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반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현우의 말에 점점 용기가 났어요. 현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월급도 넉넉하게 드릴 거고 사무실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면 돼요. 조건도 좋았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묻는 저에게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장님, 이번에 주민들을 모으고 태수와 맞서 싸우신 걸 보세요. 그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냈으니까요. 그럼 현우야, 한번 해보자. 하지만 잘못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거지. 현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반장님. 하지만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저는 반장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현우 회사 건물 한 층에 사회공헌팀 사무실이 생겼어요. 직원도 3명 배정해 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 같은 재개발 피해를 당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였죠.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홀몸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이었어요. 생활비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도움을 드렸어요. 고물상을 하면서 만났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고물상 할 때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반장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도움받은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모두 반장님을 칭찬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현우야, 다 내 덕분이야.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반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반장님, 미정 씨는 어떠세요? 갑자기 미정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어요. 미정이? 미정이가 왜? 요즘 혼자 사시잖아요. 그리고 미정 씨도 혼자고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우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요즘 미정을 자주 생각하긴 했어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연애를 한다는 게 쑥스러웠어요. 현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젊은이들이야? 하지만 현우는 계속 부추겼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날 저녁 미정네 분식집에 갔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갔어요. 미정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 웃으면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상철아,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네. 자신감도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고. 라면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미정아,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미정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미정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상철아, 혹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정아.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미정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미정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집도 찾아다녔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됐는데 모두 축하해 줬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현우도 무척 기뻐했어요. 반장님, 정말 잘 됐어요. 미정 씨 좋은 분이잖아요. 저는 현우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어요. 내가 용기를 줘서 고백할 수 있었어. 6개월 더 지나서 미정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둘 다 재혼이고 나이도 많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동네 경로당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현우가 주례를 서겠다고 해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어요. 현우가 주례사에서 말했어요. 박상철 선생님과 오미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본 사이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죠.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혼집은 현우가 마련해 준 아파트였어요. 반장님의 공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를 선물해 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새 집에서 미정과 함께 사는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다니고요. 미정도 분식집을 정리하고 현우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회공헌팀에서 요리 봉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저와 함께 일하니까 더욱 좋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현우가 저희를 초대했어요. 반장님, 미정 누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꼭 오세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날은 30년 전에 현우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옛날 공장은 없어지고 공원이 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현우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사진기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반장님, 30년 전에 여기서 찍은 사진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났어요. 제 지갑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요. 이번엔 미정 누님도 함께요. 세 사람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현우가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반장님, 30년 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우야, 그건 내 노력이야. 제가 말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반장님. 반장님이 제게 준 용기와 희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현우가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반장님과 함께 갑니다.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 세 사람 모두 감격에 겨워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정과 함께 새로 찍은 사진을 봤어요. 30년 전의 흑백 사진과 달리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표정도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네. 미정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2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저는 65세가 됐고 미정은 61세가 됐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은이들처럼 활기찼어요. 매일 보람찬 일을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사회공헌팀 일도 점점 확대됐어요. 처음엔 우리 지역만 도왔는데 이제는 전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젊은 청년을 도운 일이었어요. 25살 김민수라는 청년인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정말 현우 젊었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 보이고 옷도 낡고 해진 걸 입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젊은이, 혹시 시간 있으면 밥 한 끼 같이 할까? 청년이 놀라면서 경계하더라고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배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데 뭘 그래?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먹자. 결국 그 청년과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제가 물어보니 청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했어요. 우리가 장학금 사업도 하고 있어. 공부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와봐. 민수가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 모습이 30년 전 현우와 똑같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민수가 우리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학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요. 민수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할 때도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2의 현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민수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30년 전 현우에게 했던 작은 도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요. 현우에게 민수 이야기를 했더니 무척 기뻐했어요. 반장님, 정말 멋있어요. 이제 반장님도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주시는군요. 그래서 더욱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요. 재개발 피해자들, 홀몸 어르신들, 가난한 학생들, 사업 실패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도왔어요. 가끔 도움받았던 분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미정도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니. 아내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돼요. 현우는 이제 저를 아버지처럼 모셔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인사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해요. 정말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어느 날 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반장님, 자서전을 써보시는 게 어때요? 반장님의 인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이냐고 사양했는데 현우와 미정이 계속 권해서 써보기로 했어요. 제목은 30년 만의 약속으로 정했어요. 책을 쓰면서 지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독자들이 편지와 메일을 보내와서 용기를 얻었다, 희망을 찾았다는 말들을 해줬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저는 68세가 됐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샜지만 마음만큼은 30년 전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미정과의 생활도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TV를 봐요. 주말에는 여행도 자주 다녀요. 현우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30년 전 그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대해요. 그게 참 고맙고 대견해요.
최근에 현우가 또 다른 계획을 말했어요. 반장님,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희망 릴레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벌써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요. 민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의 정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작년에는 시에서 모범 시민상을 받았어요.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면서 박상철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을 받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전만 해도 고물상 할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거잖아요.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신문에도 실렸어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특히 30년 전 제가 도운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해준 현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이 많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아. 나도 박상철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올해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만 100명이 넘고요. 몇 달 전에 그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밤 행사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다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며 고마워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희 손자가 장학금 받아서 의대에 갔어요. 사장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현우도 그 자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박상철 반장님이 제게 준 10,000원이 오늘 이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해요. 예전에 고물을 주우러 다니던 그 길들을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봐요. 길에서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다가가서 도움을 줘요. 어제도 한 젊은 청년이 굶고 있는 것 같아서 밥을 사줬어요. 그 청년도 민수처럼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미정이 가끔 말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현우는 이제 저희를 부모님처럼 모셔요. 아들이 없는 저희에게는 정말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예요. 효도도 정말 잘해서 명절 때마다 좋은 선물도 사다 주고요. 작년에 현우가 결혼했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신부도 저희를 친부모처럼 따라서 더욱 고마워요. 내년에는 손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정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해요. 저녁에는 미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주말에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려요. 때로는 현우와 함께 지방 출장을 가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도와요. 한 달에 한 번은 옛날 공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공원이 된 그곳을 찾아가요. 현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감회에 접곤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30년 전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현우에게 10,000원을 빌려준 것이 결국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줄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경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강연 제목이 작은 친절의 기적이에요.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받고 용기를 얻는다고 해서 뿌듯해요.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30년 후에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실제로 제 강연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연락해서 덕분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기뻐요. 현우도 이제 전국 곳곳에서 강연을 해요. 제목은 은혜를 갚는 삶이에요. 30년 전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방송국에서 제안해서 승낙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미정은 요즘 요리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사랑을 담은 우리 집 밥상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면서 터득한 레시피들을 정리한 거예요. 저희 부부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금혼식을 했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나이를 생각해서 미리 한 거예요. 현우가 준비해 준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이제 제 나이가 7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해야 해요. 가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도움받은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현우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반장님, 30년 전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운명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운명의 날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매일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30년 후 저에게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0년 전 고물상 할아버지였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배신당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결국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현우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 30년 후에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듯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30년 전 비 오는 날 현우에게 10,000원을 빌려준 그 순간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박상철과 현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봤죠. 상철이 현우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돈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의리였어요. 그리고 현우는 그 은혜를 3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상철이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태수에게 3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보여준 감사하는 마음도 잊을 수 없어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갚으려 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가장 감동적인 건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상철이 현우를 도왔고 현우가 상철을 도왔으며 이제 그들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큰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철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현우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더 행복한 내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상철과 현우,
그리고 미정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30년 후 그것이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